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이 높았다고 자평했지만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 분위기는 다릅니다. 왜 하필 올해였을까? 또 문제가 괴상해졌다. 수험생들의 이번 남 탓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입시 전문가와 불수능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여야가 공천 전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판세 분석 결과 공개로 어수선하고 민주당은 당 원로의 낙관론에 다시 자만 경계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치큐에서 진단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국회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2달 반 넘게 이어진 대법원 수장 공백 사태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과 방송상법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거죠? 네, 오늘 본회의 첫 순서로 표결이 이뤄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총 264표의 찬성으로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당수의 야당 의원들도 조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 건데요. 더는 사법부 공백 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상법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표결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2요구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표결 결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출석 의원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현재 본회의는 잠시 정회된 상태인데요.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본회의가 곧바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140여 개 법안도 함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경우에 다른 법안들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총선 준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영입인재 5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정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민 출신 과학자인 박춘권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 구자룡 변호사와 이수정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인재 영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당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여러 인물을 폭넓게 들여본다는 방침입니다. 공천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입인재 발표와 별개로 공천관리위 출범은 애초 예상보다 한 주 정도 늦어진 이번 달 셋째 주 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등 여러 원내 현안을 고려해 출범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단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개파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정세균계 인사로 꼽혔던 만큼 최근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하위평가위원 페널티 강화 등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일고 있는 개파 갈등 분위기를 고려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안규백 의원의 경우 정세균계에서 이재명계로 전환한 친명 인사라며 이번 인사를 꼼수 탐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 결과도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인재 영입을 총괄하는 인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 만큼 비주류 의원들도 공감대를 이룰 만한 인물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오차는 한호섭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불러서 격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이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 전 의원과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새로운 선택이 창당대회를 하면 세 번째 권력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밤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다. 자, 송 전 대표 조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전 9시부터 이제 7시간 가까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외부에서 식사한 뒤 낮 1시를 조금 넘겨 다시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조사에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서면 진술서로 구체적인 진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획수사 또 조작수사를 해서 신뢰할 수 없고 진술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주장 잠시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언론 또 국민 앞에서는 성실하게 말하겠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봉투 살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캠프에 불법 자금을 댔다는 사업가에게 고맙다고 말했던 건 당선자로서 해단식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허가 로비를 대가로 뇌물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4천만 원의 양심을 팔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오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조사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200여 장에 이르는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주로 다뤄졌는데요. 검찰은 송영길 캠프로 유입된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3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국회 로비를 대가로 한 뇌물이었다고 의심하면서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먹사연 관련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의원에게 건넸다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서 당내에 모두 9,400만 원이 뿌려진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서 기소된 핵심 인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 주도자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이 범행 일부를 인정했던 만큼 검찰은 이제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최종 수혜자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캐물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예정인데요.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의원들의 소환 조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합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내일 오전 10시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표적 감사를 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에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지난달부터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 30여 곳도 무단으로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우리 정부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4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가한 뒤 같은 달 16일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후 시설을 상당 기간 방치했던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잔해 정리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는데 지난달 말부턴 아예 훼손된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30여 개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10여 개 기업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증가한 건데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동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을 모두 재산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제기한 역대 첫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조만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 11년을 맞은 올해도 개장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RFA는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5일에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스키장이 눈으로 덮여 있지만 이용 인파가 식별되지 않았고 일부 구간은 흙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이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북한과는 대화가 아닌 힘을 통한 억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국, 일본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최고 아시아 전문가로 꼽히는 커트 캠벨이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석에 앉았습니다. 캠벨은 20년 넘게 미국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바이든 행정부는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왔지만 북한은 서한 전달마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flummoxed American diplomats for decades. But I'm concerned as you are that we're heading into a new period, and that period could be quite concerning. 캠벨 후보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am worried that North Korea in the current environment has decided that they are no longer interested in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means that we're going to have to focus even more on deterrence. 캠벨 후보자는 일본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평가했고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는 데 기여한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사령탑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남편인 캠벨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딸이 학교 시험날인데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캠벨 후보자는 중국 견제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 정상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지휘 능력 배양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태극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극 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참주도의 한국군 단독 지휘소 훈련으로 합참은 작전사급 부대도 연습에 참여해서 실전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극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최근 전쟁 양상 등 다양한 위협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서 실전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산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 수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3조 원대의 막대한 규모인데 최근에는 국산 헬기를 해외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또 다른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된 국산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환경에 맞게 개발됐습니다. 한 대당 승무원 3명,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고 K-21 장갑차에 없는 지뢰 방어 장비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포착해 요격하는 능동 방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이 장갑차가 호주 육군의 차기 장갑차로 선정됐습니다. 수출되는 장갑차는 129대로 규모는 3조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계약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21년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을 구매한 뒤 이번에는 국산 장갑차까지 사들였습니다. 방산 선진국을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산 기술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지만 능동 방어 장치 등 대부분 장비들이 외국산이라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 무기 체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K9 자주포와 함께 한화가 호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와의 20조 원대 방산 수주와 호주와의 3조 원대 추가 수출에 이어 최근에는 소형 무장 헬기 LAH와 수리온 헬기를 두바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중동 시장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4개월여 앞둔 정치권, 빠르게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과반 출석에 이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표결로 재의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의석수가 이제 지금의 야당들이 모여서 그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폐기가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을 것이고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그것을 이제 재의결을 못하고 법안이 폐기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동안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국회의원들만 논의를 해가지고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법안을 만들어 오던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뭐하러 그동안 이제 거쳤느냐 이런 좀 허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법을 만드는가 이런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특히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의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논의를 했던 법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방송3법에 대해서는 그때도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주장을 했고, 그때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입법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사실은 입법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의 어떤 양당 중심의 정치 이런 체계에서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이제 힘을 내서 입법을 하고 이걸 무효로 만들고, 좀 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또 입법을 안 하고, 이런 일들도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좀 복잡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은 한 단어로 허무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건 협치의 실종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난번 양곡관리법 때도 이미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었고, 또 이번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명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어쨌든 헌법상의 그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거를 통과를 시킨 것이고,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은 다시 헌법상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강대강의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좀 아까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안이라는 것은 처음에 올라갈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발의하는 의원들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많은 의견을 받고서는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번처럼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거 거부권 그 본인들은 표결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어쩌면 국회의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서로 간에 문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어야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간호법 때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너무 예상이 됐던 대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민생 관련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당 내부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는 오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자, 혁신이 결국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예상됐던 수순이었나요? 그렇죠. 뭐 인요한 혁신위가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의제들을 잘 밀어붙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이제 힘을 실어줘서 이게 어쨌든 어떤 국민의힘의 혁신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어떤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이제 보수 유권자층,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이제 좀 이러한 이제 일부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만, 기대대로 되지 않았죠. 지지난주에 제가 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혁신도 없고 윤심도 없을 것이다. 이제 오늘 어떤 신문 제목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붙였더라고요. 뭐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물론. 유심도 없고 혁신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모든 게 어쨌든 혁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허무감이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 패배 이후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뭔가 이제부터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전환이 있었어야 되는데, 인요한 혁신위가 그런 것을 해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허무감이 있고, 좀 이따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이것을 잘 생산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이대로 그러면 이제 버리는 카드로 놔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의 혁신은 끝났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차후에라도 뭔가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봉합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고민의 나름대로 이제 방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혁신위의 활동은 종료가 이제 된 것이지만 더 동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겠지만,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의 선거 과정에서는 그게 어떤 선대위원장이 됐든 또는 뭐 어떤 다른 역할이 됐든
나름대로의 이제 함께하는 뭐 공동 뭐 선대위원장, 뭐 공동 선대본부장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번에 많이 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정치가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거를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과연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음의 좀 여지가 남았을까? 네. 여러모로 좀 상처뿐인 그러한 것만을 남긴 게 아닐까? 네. 뭐가 남은 것인가 여러모로 좀 의문입니다. 네, 배웠다는 표현 쓰였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험난한지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다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주류 희생에 대한 화답 없이 종료가 됐고, 자 그럼 이렇게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당장 내년 4월인데 이제는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네.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지금 김기현 체제 지도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거든요. 선대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정도의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뭐 당대표를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를 이제 인선을 하는 것이 좀 속도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선대위원회 체제로 넘어갈 것인데, 조금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조금 보게 되는 관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질문 드리려고 왜냐하면은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번에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달라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공천관리위원장보다는 사실은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거기가 거의 지금 김기현 당대표 다음으로 이제 당에서 가장 큰 핵심 권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무래도 혁신위원장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을 주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아무래도 좀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네.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된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본심은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위 안건을 힘있게 어쨌든 끌고 가려면 혁신위원장 한 사람이 공관위원장까지 해서 그 공관위에서 공천을 주고 만회하는 것까지 다 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까지 강제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하지만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설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구 심겠다는 겁니까? 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경계심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이미 줬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런 걸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하려고 했던 일들,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이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이라든지 당내 기득권들에 대해서 뭔가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적 유권자들이 잘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건 옳은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도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방향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이제 폐기시켰다. 완전히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우리가 밟고 지나갔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색깔이든 그러한 인요한 혁신의 어떤 유산을 남기는 쪽으로는 가고 싶어 할 거라는 어떤 전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지금은 이제 자신의 어떤 결단, 그게 이제 험지 출마일지 불출마일지 그런 것들은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단을 당장은 하진 않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는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12월 셋째 주로 공천관리위 출범은 늦춰졌습니다. 자, 여야 모두 이제 그야말로 총선, 공천 국면이거든요. 국민의힘 먼저 이제 인재 영입 발표를 했는데 콘셉트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자, 여야 목소리, 여기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에 모시게 된 국민 인재 5분은 청년과 여성,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로, 영입되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영입되실 분들도 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분야에서 참여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수정 교수,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대변에 적합한 사람 맞습니까?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변할 사람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문매를 피하기 위해 가짜 혁신위를 띄웠듯 가짜 인재들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네, 이수정 교수님을 포함해서 좀 익숙한 낯익은 얼굴도 보이는데 여야 반응이 완전 다르네요. 네. 조금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놀라운 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수원이라든지 험지에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본인이 이 인재 영입에 응하기까지 굉장히 그 깊은 고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다라는 것만으로 평가절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방송에서 워낙 국민들께 친근한 이미지가 있었고, 근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약자에게, 특히 이제 어떠한 그 형사 폭력의 피해자에게 유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료계에서는 하정은 소아과 전문의가 영입이 됐는데 사실 최근에 뭐 의대 증원 논란 같은 것도 있고 또 간호법 논란도 있고 저출산 문제들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한 2025년 정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떠한 정책적인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탈북민 출신으로 박충건 연구원이 이번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공학 관련해서 굉장한 인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학업을 이어갔고 지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태용호 의원이 이제 탈북민으로서 들어왔고 저는 탈북민들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고 있는 모습. 지난번 태용호 의원 때도 그랬고 그런 모습으로서 이번에 탈북민으로서 박충건 연구원이 인재 영입이 된 것이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이제 인재 영입을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하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의미겠죠. 이제 뭐 근데 전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양당을 이제 포함해서 대개 정치 세력들이 그러한 리스크는 다 지고 있는데 이렇게 네. 외부 인사를 인재 영입했을 경우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의 무슨 발언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외부 영입된 인사들이 아직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발언이라든가 돌발적인 사건들 때문에 추가로 이제 어떤 사건의 어떤 연루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당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 안전한 인사들을 이제 외부 인재로 영입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분들 중에는 이제 그동안 방송 노출이 굉장히 잦았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대비가 됐느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후보 시절에 대선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강화를 해서 그러한 국정 운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거 때 되면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이 관련된 인물들을 막 영입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을 또 속이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결국 선거 들어가면 어떤 맥락에서만 강조가 되냐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안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신한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네. 이 얘기할 때만 우리는 그런데 사회적 약자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항상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 이렇게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시는 분들 영입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하는 그러한 선거 컨셉을 제대로 잡아서 그러한 이제 컨셉으로 총선을 치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중도층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정체적인 이제 선거의 대전략을 가지고 그 큰 전략 안에서 사회적 약자의 동행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인재 발표를 짜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 판세 분석이 흘러나오면서 조금 묻힌 경향도 있거든요. 총선 앞두고 자체 분석한 판세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 이랬더니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버린 자식이냐 또 성적표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서초, 강남, 송파 전체에서 그리고 용산까지 국민의힘에서 의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은 송파도 을만 그리고 용산구는 아예 빠지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지도층에서만 보는 자료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네. 내부가 지금 술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술렁일일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이미 참패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이 됐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1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뒤집히면서 심지어 큰 표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때 서울 그리고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것은 당 내에서 이미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숫자상으로 8개도 아니고 지금 6개만이 남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의 술렁임인 것인지 뭐 이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료 안에서 사실 뭐 강동갑이라든지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나온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6군데라는 것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숫자의 좀 숫자 자체의 파급력이랄까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총선 기획단의 초안이다. 그리고 낙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여러 갈래.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6곳 아니고 4곳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분석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각각일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해명이라는 것은 아직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 판세를 가장 좋은 뭐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대로 이제 분석한 것이 언론에 흘러나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료,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일보의 보도의 이제 핵심 골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료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조선일보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냐 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과 그다음에 정권의 어떤 안정론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2020년 총선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대패했던 네. 그런 총선 때 봤던 그 분포하고 지금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여론의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의 분포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2020년에 대패한 것과 거의 비슷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은 걷어차버리고 여당 지도부가 네. 그리고 별로 대통령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총선 전략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는 게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오늘 해명도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당 지도부는 지금 영남 편중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영남 쪽에서 볼 때는 이거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수도권에서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계속 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수도권에 대한 고민 대통령실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은 부산에 좀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민심 달래기를 위한 좀 행보가 눈에 띄는데 며칠 전 그 재계 총수들과 함께 시장 방문한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좀 설왕설래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 방문을 한 거는 최근에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뭐 안 될 거라고는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큰 표차로 부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산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 좀 공지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엑스포 그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대통령이 이거 다 내 잘못이다, 나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사실은 그때도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이 정권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있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부산에서의 민심이 흉흉하다라는 것이 용산까지 이야기가 들어갔던 것 같고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결국에는 대통령이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시장에도 방문을 하면서 시민들과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날 대통령이 내려가서 또 한 이야기 중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그리고 신공항 개항하는 것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미 공약이기는 했었는데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엑스포 유치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정부에서 부산을 잊지 않고 있다. 부산에 대해서 계속 챙기겠다라는 이 민심 달래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조금 더 일찍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좀 늦었다 시기가. 자, 홍정우 전 의원은 창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예. 창대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게 창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니까는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를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저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가서 효과가 가장 생산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즉흥적이고 그리고 땜질에 가까운 그런 어떤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부산 여론이 안 좋게 되는 건 뭐냐면 엑스포 유치를 그렇게 공헌을 하고 그렇게 힘을 들이고 이정재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온 부산에 도배를 해놓듯이 해서 심지어 부산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는 이제 이정재 감정기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홍보를 열심히 한 것도 이렇게 물 건너갔다 이런 건데 그동안 부산에 약속했던 지금 신공항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뭐 금융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뭐 이런 네.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공수표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렇지 않다. 이게 엑스포는 물 건너갔지만 우리가 다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뢰, 그러한 어떤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재계 총수들하고 가서 떡볶이를 먹으면 그러한 효과가 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지금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재계 총수들을 오히려 거기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거나 또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을 다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이고 땜질에 가까운 처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도 이 처방과 대응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한 2분 정도 좀 더 쓰기로 하고 뭐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앞선 시간대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 다룬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3명의 전직 총리가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3총리 연대 전선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당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가 많다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계신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인식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좀 차이가 계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 내고 행동하고 하면은 삼총리 플러스 고문들께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든든한 뒷배가 좀 돼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새 총리님께 사실 너무 좀 뭐랄까요 폄하하는 표현이죠. 삼총리 연대설은 당을 지켜오신 분이고 세 분 다 저희 당에서 상당히 큰 역량과 위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사실 도매급으로 엮는다? 이건 정말 너무 호사가들이 말만 드러내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각각이 가지고 계시는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또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생각하는 건 좀 있어서. 네, 뭐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YTN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행보를 포함해서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질문 드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세균 라인의 그 안규백 의원을 지금 위원장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지금 김부겸, 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로 지금 총선을 치른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던 것인데 네.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당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개딸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냐면 그때도 이미 사법 리스크 같은 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이낙연 대표는 이제 대선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본인이 어떤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모습 보여줬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총선 앞두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또 김용 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고 있으면서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때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새로운 모습 보여줬는지 자신이 민주당의 다음 리더로서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세 분 전직 총리들의 공통분모라고 한다면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천에서의 이제 이분들을 살아남게 만드는 거 요것 정도에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네.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공통분모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기반 지역도 다르고 또 앞으로 신당을 만들 거냐 거기에 합류할 거냐 이런 계산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공천 상황에 대응하는 것까지는 뭐 함께하는 어떤 공통분모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한다고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아마 실현되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물론 개인의 의지가 있으면 이낙연 전 대표 정도의 어떤 위상이 되는 사람이면 개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신당 창당에 이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대중적인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런 동력이 지금 실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심지어 당내의 대표적인 이제 친 이낙연계 의원들도 지금 신당 창당하면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네. 지금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민주당판 이준석 신당 비슷한 어떤 이제 맥락인 것이고 네. 그게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창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오지 않은 미래,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회군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슷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걸로 보여서 이낙연 신당이 과연 나올 건지는 뭐 마음에 달린 거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 큐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 경상수지가 반년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수지가 6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4억 2천만 달러에 이어 10월에도 6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도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늘었는데 2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53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의 증가폭이 컸고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등도 감소폭이 둔화할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동남아, 일본으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인 중국은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가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주춤하지만 그 자리를 동남아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메웠습니다. 여기에 본원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이 늘면서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로 삼았던 300억 달러 흑자를 수출 개선에 힘입어 충분히 달성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 규모가 23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상품 수출 개선세 등의 영향으로 300억 달러 흑자에 부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을 맞아 에너지 수요 증가와 겨울방학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도 마이너스를 벗어난 데다 내년에는 연간 수출 9% 내외로 증가를 예상하는 만큼 당분간은 불황형 흑자 논쟁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희주입니다. 전국에 이어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마저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의 조정 국면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선호 지역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주택 재개발로 지하 2층, 지상 35층 14개 동 1,67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약 800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 모처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 이제 가치가 있는지 이제 한 그런 정도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과 가깝고 시장과 마트, 초중고, 대학이 인접한 데다 청계천 등 공원이 주변에 많은 게 특징입니다. 부동산이 좀 침체인 것 같지만 그래도 신규 분양 시장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상품성과 가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에 8년 만에 공급되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입주는 오는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12월 첫째 주에 한 주 전보다 0.05%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름세는 일부 선호 지역에 국한됐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전국 평균에 이어 12월 첫째 주에는 서울과 경기도마저 집값이 각각 29주와 26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방도 한 주 전에 하락폭을 유지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구매 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관망세 확산, 거래 감소,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 속에 매매 수요는 전세로 유입됐습니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2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로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수도권의 새 아파트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피해액이 70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부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 변제 계획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 언급도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9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회색 외투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수원 전세 사기 의혹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는 임대인 정모 씨입니다. 이들 부부 모두 피해 변제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양평 땅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이 임차인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만 474명, 피해 금액은 714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 씨 일가가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기소전 추징, 몰수보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저지르면 몰수가 가능하지만 정 씨 일가의 전세 사기 같은 일반 사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 한 명이 5억 원 넘게 피해보는 경우가 드물어 특가법상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유사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이상 뜯어내면 특경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8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도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고 구성원들 범행 목적이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범죄 수익이 어딘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는 현재까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도 까다로운 데다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최우선 변제금도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기준일자가 근저당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피해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빌라왕과 건축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목돈이던 보증금까지 잃은 서민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전장현 활동가 8명을 철도 안전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해화역 승강장에서 종교단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세계적인 완구회사 레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레고 측이 제약사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레고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사의 등록 상표 레고캠 파마의 핵심 부분은 레고로 봐야 한다며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진 레고와 레고캠 파마의 상표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의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정시 전략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유난히도 어려웠던 2024학년도 수능시험의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이다 해서 아주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선생님의 격려에도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심각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교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6월 킬러 문항 배제 발표 때만 해도 불수능을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이 많았던 만큼 더욱 허탈한 모습입니다. 킬러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뭐 비슷하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새로운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연도나 또는 다른 재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이슈를 터뜨렸어야 했나.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서 올해 수시 탈락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위권 변별력 강화로 1, 2등급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앞서 수시 모집에서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했던 만큼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등급부터는 인원이 늘어나 중위권 대학 경쟁률은 올라갈 전망입니다. 성적표가 배부됨에 따라 정시 모집 설명회도 본격화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던 만큼 정시에서 특정 과목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거라며 모든 과목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렇게 수능 채점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올해부터 배제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전반적으로 난도가 올라가면서 킬러 문항이 정말 없어졌는지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진 수능 탓에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성적 발표 이후.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미 가채점 결과에서 나왔고, 네. 그리고 재수생들도 뭐 가채점 결과에서 이미 나왔는데, 네. 사실은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생이나 할 것 없이 이번 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었고, 사실 또 1교시부터 멘탈 붕괴가 왔다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담이 없게
다소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네. 1교시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뭐 1교시, 2교시, 3교시 원래 실력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 어려웠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수험생이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험생 인터뷰 내용 보니까 그 수험생도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고 만점자 수가 이게 적은 게 그 실제로 어느 정도 만에 이 정도 이례적인 일인가요? 거죠? 네. 이게 전과목 만점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예. 사실은 그에마다 그 만점 전과목 만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운에 달려 있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는데 네.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16명도 나올 때도 있었고 예전에 또 뭐 A형, B형 수준별 수능을 볼 때는 3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예. 어쨌든 금년도는 또 한 명이 나왔었고 지난해는 3명. 또 사실은 뭐 어렵고 쉽고에 상관없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과목 만점자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중위권이든지 상위권이든지 뭐 최상위권이든지 나름의 아주 어려운 접해보지 않았던 시험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접해보지 않았던 시험을 봤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씩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불수능이 정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 점수를 볼 때 이제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으로서는 200점이 만점이 되는데 네. 한 150점대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 문제도 안 틀렸을 경우에 표준 점수가 한 150점대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우 어려운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름에. 네. 근데 금년도가 국어 1교시가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 2005학년도부터 현행 점수 체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등급이 나오고 백분위가 나오고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네. 2019학년도 150점이 나왔을 때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에서는 출제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어는 150점대까지 나온 상황이고 2교시 수학도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8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불수능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3교시 영어는 이제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90점만 넘으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가 7.8%가 나왔던 것이 금년도가 4.7%. 그러면 4%까지가 1등급 상대평가 시스템인데 실은 상대평가에 준하는 어려울 정도 1등급을 받기가 지난해 34,000명 1등급 나왔던 것이 금년도 2만 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네. 국어, 영어, 수학,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모두 어려웠고 만약에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해봤다 하더라도 150점대 육박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세 과목이 150점대 정도를 육박하거나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의 시험은 일반적인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메시지를 나름의 어떤 그 출제 당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밝혀둘 필요성이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라면은 사실 절대평가 전환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면 이번에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어떻게 출제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이렇게 난도가 높았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국어나 수학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패턴의 킬러 문항이라는 게 사실은 좀 특징이 되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문의 생소함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가 국어였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지문 자체를 EBS랑 연계시켰다라든지 빠진 부분들은 뭐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변별력 확보를 또 동시에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또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렵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게 출제했던 것들이 좀 과도했다. 그래서 보통 1교시가 45문제인데
비교적 쉬운 한 11문항 정도 선택 과목별로는 사실은 뭐 한 10분 안에 쭉 나가줘야 되는데 스타트부터 예상 밖으로 어려웠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상적으로 출제됐던 뭐 독서라든지 이런 지문 자체는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특정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피해간다라 이렇게 학습 전략을 세웠었을 텐데 네. 이번에는 국어 전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 부분부터 어려웠었고 마지막 단계도 어려웠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킬러 문항의 어떤 뭔가 시비가 나올 정도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정답률 자체가 뭐 거의 뭐 1%대가 안 나온다라든지 네. 이 정도로 어떤 정말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고난도의 어떤 킬러 문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 속에선 고3 학생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이슈를 터뜨렸냐, 내가 시험 보는 해 그런 하소연도 있었는데 자 수능 시험 치른 고3 학생의 하소연 한 명 더 듣고 또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능이라는 걸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하신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원래 공부가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원래는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갈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학생들을 가지고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학생은 기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킬러 문항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서도 변별력을 좀 줄여다 보니 괴상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인터뷰도 제가 봤거든요. 괴상한 문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자체가 사실은 EBS에 연계가 되면은 우선 킬러 문항에서는 배제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고 네. 또 올해 6월 달에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내려졌었는데 실제적으로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쉽냐 안 쉽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평소 접해봤던 고난도 킬러 문항보다 어쩌면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이 국어 과목에서도 속출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고난도 킬러 문항, 예를 들어서 주관식 마지막 문제라든지 뭐 객관식 마지막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세 가지 영역의 개념 공식이 배제가 되면은 킬러 문항에서 배제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할 수 있는 정의인데 수험생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제거가 되었지만 실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계산적이 복잡하다라든지 도저히 뭐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가채점 결과에서도 나왔고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점수 분포상에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교육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으니까 너무 쉬워지면은 이거 네. 변별력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기 때문에 어렵게 냈다는 뭐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순이라면은 이게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 변별력이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 목적이 지금까지 수능 시험이 통합 수능으로 치러진 지가 전환된 지가 지금 금년도가 3년 차이죠. 예. 지금까지 통합 수능에서 문제의 핵심이 변별력 확보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변별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너무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 전달을 전부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 이거는 어려운 부분의 문제가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지문이 그렇게 뭐 연계가 됐다라든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다 하더라도
지금 오지 선다형에서 정답 찾기가 어렵다라든지 주관식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손도 못 댄다라든지 했을 때 지금 이게 변별력 확보로서 이제 사실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매력적인 오답이다.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배제시키는 게 원래 목적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어렵게 공부하라는 시그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교육당국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고 했던 건 사교육을 좀 줄이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험표를 받고 보니 결과적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해법이 꼭 난이도 조절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 정답률 또 과목별 표준 점수 공개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수능 금년도 3년 차인데 통합수능에서 사실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선택 과목 간의 점수차가 크다. 그 선택 과목이 또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과생이 문과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넘어왔죠. 그래서 통합수능 1년 차에서 서울대학교 문과 합격생 중에 44%가 이과 학생.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52%가 서울대 문과 합격생 중에서 이과 학생. 이게 점수차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오늘 확인된 걸로 보면은 수학에서 문과 주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과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 과목에서 점수차가 같은 100점을 맞고도 11점이나 지금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지난해 3점 차에 불과했던 것이 11점 차로 지금 현재 발생이 되어져 있고 이 11점 차 발생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뭐 저희 같은 어떤 입시 기관이라든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이게 문제가 어렵고 쉽고 간의 어떤 그 판단의 지표가 표준 점수 지금 뭐 150점 내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준 점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점 만점 중에서 이번 시험은 뭐 50점이 나왔던 것이 52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 2점 정도 쉬워졌다라든지 이런 뭔가 명쾌한 어떤 평균 점수에 대한 공개, 그다음에 이 문항 자체가 실제적으로 킬러 문항에 준할 급 정도의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사실은 정답률이 뭐 몇 % 정도 됐으니까 원래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명쾌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 이런 유의 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부터는 이렇게 조금 더 쉬워진다라든지 사라진다라든지 이런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없는 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전략을 살펴봐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선택 과목 간의 점수차가 있기 때문에 이과생들이 좀 유리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과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 거라고 이번에 전망하세요? 특히나 이번 불수능을 좀 포함해서 질문드리면요. 올해가 좀 더 심화될까요? 자, 수학에서 지난해 3점 차에서 11점 차까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벌어졌고 지금 수치상으로 대충 보면은 문과 수학을 선택한 학생이 한 문제도 안 틀렸다라 하더라도 실제 수학에서 점수를 매겨보면은 이과 학생들이 자기 문과에서 100점을 맞고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높은 집단이 거의 한 7,000명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 1,000명대에서 7,000명대까지 지금 현재 위에 장벽이 문과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있는 건데 물론 그 7,000명대 가까운 학생들이 다 뭐 문과로 이렇게 전환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지만 문과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3점 차가 11점 차까지 벌어져 있고 전 구간대에서 지금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문과 학생들이 문과에만 지원을 하게 되면은 뭐 낮은 점수로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할 텐데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절반이 넘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막연한 사실은 공포감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는 문과 학생들도 정말로 점수가 잘 나오는 이과 수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비교육적인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간 점수차가 공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과값은 표준 점수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 교실 내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험을 보고도 어렵게 보고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그렇군요. 한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분들은 지금 고2 학생들 또 재수를 결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아까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을 거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번도에 출제된 시험이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된 부분들은 없고 또 정상적인 변별력 확보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정의가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금년도 어려웠던 수능 시험 문제를 기준점을 두고 그 이상의 뭔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본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내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치러질 때까지는 사실은 이미 시험의 수험 기간은 상당 기간이 지난 부분들이고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올 때는 거의 6월, 거의 한 학기가, 그러니까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만약에 또 이런 또 어렵다, 쉽다, 이런 문제가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부분들을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당장 내년도 6월 달까지는 금년도 수능이 정상적인 출제였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이보다 더 어렵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 불안 심리를 잠재워 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차례 소환 불응 끝에 이루어지는 조사라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데요. 공수처가 그동안의 수사력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지 석 달 만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받아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 위원장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번번이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카드까지 꺼내들며 출석을 압박해왔습니다.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유 사무총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 직원들을 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제 의혹의 정점인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공수처는 비위 첩보 입수 경위와 감사 개시 과정, 감사 보고서 결재와 공개 등 의혹의 전반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유 사무총장은 적법한 감사였다는 입장을 보수하며 공수처 수사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딴청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떳떳하게 그냥 업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데 유 사무총장을 넘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강제 수사 대상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는 등 영장 청구 오전오패란 불명예 속에 수사력 논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처장의 1기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 소환을 계기로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뒤늦게 자신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면서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첫 공판인데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된 경기 오산시 임야의 땅값을 배분한 처분에 대해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전시 일가의 신탁사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압류 처분과 배분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면서 전 씨가 이미 숨져 추징이 무효라는 교보 측 주장에 대해 처분 이후 사망했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은 다음 주 2년 10개월 만에 직접 임원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카카오 소속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SM 시세 조정 의혹과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을 규탄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왜 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노조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측과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내부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우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은 SNS를 통해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과도한 골프 회원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일부 임원진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안의 일은 100% 공유화돼 외부로는 발설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이른바 100대 0 원칙이 무색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짧은 시간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카카오 내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다음 주 임직원과의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을 깨고 경영 전면에 나선 김 센터장이 외부 위기와 내부 갈등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오르면서 금 대신 은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은 제품을 샀다가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0대 고모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은거래소 사이트에서 1kg짜리 실버바 30개를 샀습니다. 당시 3천만 원가량을 계좌이체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갈수록 낮아지다 보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 좀 필요해서 실버바라고 하는 현물을 구입하게 됐고요. 이전에 샀을 때는 약간 배송이 늦긴 했지만 전체 물량이 다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 측이 원자재 수급 문제를 들며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몇 달이 지나 실버바 5개만 보냈습니다. 고 씨는 나머지 25개 배송을 기다리다 결국 환불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보내주면 다행스럽지만 이렇게 돈만 받고 나중에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이걸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걱정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업체 측이 환불 이행각서까지 써줬지만 여전히 돈을 못 받았다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구제 신청건은 모두 43건, 피해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업체 측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은제품 등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금도 쇼핑몰이 운영 중인 만큼 이용을 자제하고 만약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엔 할부 대금 납부를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거래소 측은 최근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부터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속출한 탓에 자금 흐름이 좋지 못했다면서 배송과 환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 고병환성 AI가 잇따라 확진된 데 이어 전북 익산의 양계농가 두 곳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환성 AI 4건이 모두 호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남과 전북 오리 농가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가 확대 조정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환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닭 사육 농장입니다. 출입구는 통제됐고 농장 안에선 중장비를 동원해 매몰 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북 익산에서만 농장 두 곳에서 고병환성 AI가 확인되면서 닭 8만 5천 마리를 처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금농가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가금농가에서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농장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전용 의복과 신발로. 앞서 전남 고흥과 무안의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환성 AI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전북을 포함해 국내 고병환성 AI 확진 농가는 4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전체 오리 농가 219곳을 일제 검사하고 오리 사육량이 많은 나주와 영암, 무안에 집중 소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환경부 조사 결과 전남의 둥지를 튼 겨울철새는 20만 마리로 전국 겨울철새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 사육지로 영산강을 따라 가금 농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겨울 사육하는 농가들은 두렵죠. 바람 방향을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바이러스가 어디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까지도 농가들은 지금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전남과 전북 지역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환성 AI가 발생하면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신체 활동은 증가했지만 음주가 다시 증가하고 비만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만성 질환은 코로나19 전보다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일상 회복이 되면서 신체 활동은 증가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하는 비율이 남성은 48%, 여성은 25%로 각각 1.8%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비만은 남성이 47%, 여성 25%로 재작년보다 1.4%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30에서 50대 남성의 절반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사업을 벌이고 차츰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2만여 명.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해 100만 명을 넘었고 2040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치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의사가 방문 진료를 통해 선정하기도 합니다. 치매 주치의는 치매 환자를 1년에 4번 방문 진료를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총 12번 상담과 교육 등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공모를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첫 해에는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점차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하나로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했지만 환자 절반 정도만 등록돼 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치매 주치의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치매 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간 의사들이 많이 개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할 때 병원을 비우는 상황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현재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 진료 사업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참여율은 2%에 불과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제거 대상인 하마스 사령관들 사진과 함께 투항한 것으로 보이는 대원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류지웅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하마스 수뇌부 11명의 사진입니다. 가자 북부의 병원 주변 주거단지 지하 비밀터널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운데 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야히야 시나르 등 남은 수뇌부가 가자 남부에 숨어 있다고 보고 제거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붙잡은 팔레스타인 100여 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개전 이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לוחמי צה"ל ושירות ביטחון כללי עצרו ותחקרו מאות חשודים בפעילות טרור. רבים מהם גם ביממה האחרונה מסגירים את עצמם לידינו. 이스라엘군의 일련의 이 같은 공개는 숨어있는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피난민이 몰려있는 남부 인도주의 구역까지 하마스 활동 지역으로 지목해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에 미국의 인내심이 고갈돼가는 조짐이고 전쟁 목표를 놓고도 의견차가 뚜렷해지면서 두 나라 정부가 충돌하기 직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여보세요? 상호 데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면 다시 내 못 볼 줄 아십시오. 시동 걸어두고 케이블카 탑승하십시오. 다 보고 있어요.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 상금 1억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홉 살 이영호 군이 놀이터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날 밤 이 군의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통화부터 전화해드리겠습니다.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이 군의 몸값으로 현금 7천만 원을 요구했고 차량 안에 현금을 준비하라고 했다. 40분에 트렁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끝까지 다 열었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하지만 유괴범은 나타나지 않았고 차에 사람이 타 있었다며 접선 장소를 바꿨다. 영화 죽기를 바라죠. 오늘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티켓팅하는 데 서두십시오. 의심이 많았던 유괴범 때문에 몇 차례의 접선이 불발되었고 경찰이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무인 포스터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어디로 와라. 유괴범은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경찰이 사전에 지급을 막아놓아 출금이 불가능하자 낌새를 채고 그대로 도주했다. 마지막 접선 장소에선 경찰의 위치 혼동으로 유괴범이 현금 뭉치를 들고 사라졌다. 가짜 현금을 확인한 유괴범은 마지막 전화 후 잠적했고 이영호 군은 한강둔치 배수로에 유기된 채 발견됐다. 공개 수사로 전환 뒤 용의자로 피해자의 친척까지 지목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평화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선수가 일방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후배 야구 선수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성의 법률 대리인은 2021년 당시 상대 선수는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에 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상대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성 측은 상대 선수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대 선수가 허위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G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토종 에이스 임찬규 선수가 프로야구 OB 모임인 1구회가 주는 최고 투수상을 받았습니다. 임찬규는 14승으로 다승 3위, 승률 2위에 오르는 등 LG 선발진을 지키면서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홈런 31개와 101타점으로 2개 부문 타이틀을 차지한 한화의 노시환은 최고 타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선발로 등판해 호투를 펼친 한화의 문동주는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2월에 때 아닌 봄 날씨를 마주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주말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낮 기온은 15도로 4월에 해당하는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은 10도, 광주는 11도, 부산은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이 18도, 광주와 대구는 19도, 울산은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